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법 읽어주는 날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체계를 공부해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공부했던 분들이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시간이고요. 물론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흐름을 아시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시행 절차, 정비 사업의 시행자, 그리고 조합 부분, 그리고 소형주택 등에 대한 용어 정리, 총 4가지 챕터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시행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요. 이 계획은 기본 지침에 따라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10년간의 장기 계획이죠. 그리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개략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 등 말 그대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수립권자는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시장이고요. 군수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뭐 수립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인구 50만 미만의 대도시가 아닌 시가 수립하는 경우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립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기본 계획을 마련을 해서 자, 먼저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의견 청취하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자, 주민과 지방의회에 하는데요. 주민에게는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 60일 동안 의견 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합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고요. 심의까지 마치면 그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자체 관부에 고시를 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상위 계획인 기본 계획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자, 정비 계획의 내용을 보면 정비 계획의 내용은 조금 기본 계획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와요. 자, 정비 사업명, 정비 구역, 면적,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제한사항,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세입자 주거 대책 등이 정비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장과 군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나 승인 절차는 자,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의견 청취를 하는데 대상도 주민과 지방에 나눠져 있지만 주민에게 공람하는 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자, 기본계획은 14일이지만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의 절차가 없습니다. 중간 과정에 관계기관 협의 절차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정비계획을 가지면 정비계획이 결정이 되면
효력이 있는데요. 정비구역 결정의 효력을 보면 정비계획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또 그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행위제한이 걸립니다. 행위제한 아시죠?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자, 구역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 구역에 대한 해제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 군수 등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체계를 잡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직접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비구역도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까지 수립이 되면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 시행 계획을 시행자가 마련을 하는데요. 자,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은 정비계획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 그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임시 거주 시설 등이 포함된 주민 이주 대책, 그리고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이니까 정비 사업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의 내용을 시행자가 수립해서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게 되고요. 자, 따로 절차는 공람과 의견 청취 절차 딱 요거 하나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14일 동안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는 절차만 갖고 있고요. 이렇게 마련된 사업 시행 계획을 통해 무엇을 하죠?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치 등이 있었죠. 임시 거주 시설이나 임시 상가를 마련하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을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 시행자에게 줍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권을 줘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공사가 완료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준공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자, 준공이 되면 준공 검사를 통해서 준공 인가를 받고 이렇게 정비구역 사업이 끝나면 정비구역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이후에는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죠.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청산 절차를 거치는데 청산은 이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게 돼 있고 5년이 지나면 청산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업 시행까지 됐고요. 자,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땅을 분양을 해야 되냐? 땅이나 건축물들 분양을 하는데 자,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 분담금 등의 내용을 담은 그런 분양에 대한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자, 사업 시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신문 등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 등에 공고를 하게 되고요. 자, 저 안에 제가 120일이라고 적어 놓은 게 어떤 날짜인지 기억나시나요?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120일 내에 통지하고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이 있어요. 분양 신청 기간은 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하고 20일 동안 추가로 연장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자, 이렇게 분양 공고 신청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 시행자가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죠. 그러한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은 처분에 관한 사항이니까 내용이 분양 설계, 그 다음에 분양하게 될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그리고 이전,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가격, 그리고 정비사업비와 분담금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자,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는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30일 이상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타당성 검증 절차가 있는데요. 타당성 검증 절차는 모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비의 10%, 우리가 정비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사업시행계획과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 대비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의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그리고 분담금이 있는데요. 분담금은 이 분양 공고할 때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분담금의 경우에는 20% 이상 증가할 때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만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는 시행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줘야 되고, 그리고 타당성 검증 절차가 진행이 되면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의 절차는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법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시행 방법이 뭐였죠?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시행 방법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게 해서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방법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 제23조에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서 1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이 있었고, 총 4가지 시행 방법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할 때는 단독 시행과 공동 시행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독 시행의 경우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의 지분이 50% 이상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시장 군수나 아니면 저런 공공기관들이 또는 법인이 직접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공동 시행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은 시장 군수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죠. 시행자를 첫 번째 방법에 따라서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장군수 등이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했고, 자, 2번부터 4번까지 방법을 할 때는, 자,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 그리고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이런 시행자가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는 정비사업비의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해당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기본적인 사업 시행자는 자, 먼저 재개발 사업입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데 누구와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한국감정원이나 신탁업자는 빠져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일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사업 방식이 사업 시행자가 달랐잖아요. 그때 뭐 과반의 동의라든지 이런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것 있었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채워넣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조합이나 조합이 낀 공동시행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지만 자, 공공시행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공시행으로 결정이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언제 이 공공시행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지정개발자 제도가 있죠. 자, 시장 군수 등이 토지 등 소유자, 민간합동법인, 신탁업자를 지정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언제 있었죠? 그 공공시행이나 지정개발의 경우는 사유가 있었어요. 뭐 공통적으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공통사항이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정해서 개발할 때는 지정개발자 방식은 각각 요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 전체 면적, 소유자의 50% 그리고 또 50% 추천을 받는 내용이 있었고 민간합동법인은 소유자의 50% 이상 추천을 받게 돼 있었고 신탁업자를 지정하려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을 맡겼어야 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공공시행과 마찬가지로 지정개발자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는 그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지정개발자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정비사업비를 전체 정비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정비사업비를 예치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업 대행인데요. 자, 사업 대행은 말 그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행을 하게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대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 대행 절차입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구분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조합입니다. 조합의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 파트에서 다룰 거는 자,
조합은 각 부분별로 동의 요건, 의결 요건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고요. 자, 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어떤 게 구성이 되죠? 바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자,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자,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입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4분의 3 그리고 면적의 2분의 1이 되겠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의 경우 동별은 과반, 전체는 4분의 3 이상, 그리고 면적 조건 4분의 3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할 때도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원칙은 조합원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조합원의 신분에 대한 내용이죠. 자격이나 제명, 탈퇴 또는 교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 또 조합의 비용 부담 및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정관을 변경할 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총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총회는 소집, 의결, 출석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소집 요건입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가 있죠. 10분의 1 이상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죠? 조합 임원에 관한,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들은 10분의 1 이상이 되겠고요.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의결 요건은 조합원 과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이 의결 요건인데요. 그 중에서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 시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석 요건이 있는데요. 총회가 열리게 되면 조합원은 10% 이상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 직접 출석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창립 총회가 있거나 사업 시행 계획 또는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들이 있으면 20% 이상 직접 출석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그런 동의나 또는 의결 요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고요. 자, 또 소형주택 등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자, 먼저 소형주택 이 개념이 나옵니다. 자, 소형주택은 언제 나오냐면 재건축 사업에서 나와요.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완화가 됐죠?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서 그 허용 용적률이 국계법에서 정하는 최고 용적률까지 허용이 되잖아요. 조례 이상으로.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초과 용적률이라 하고, 그 초과 용적률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을 건설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건설된 소형주택을 자, 인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누가 인수를 하냐?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수할 때 가격은 자, 건축비에 같은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인수를 하고, 부속토지의 경우는 기부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된 소형주택은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부속 토지를 기부 체납하지는 않고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의 50% 이내에서 부속 토지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형주택이 있었고 순환용 주택이 있었어요. 정비 사업을 할 때 순환 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주자나 세입자들을 임시 거주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때 정비구역 안과 밖에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할 예정인 그런 주택에다가 이 임시 거주 시설을 마련하는 건데요. 순환용 주택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를 하게 할 수 있잖아요. 분양이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순환용 주택 등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의 뒷부분에 이 건설비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혜택이 있죠. 자, 또 하나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분형 주택은 무엇이냐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 분양 대상자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을 지분형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그리고 소유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소유 기간은 10년의 최대한 10년의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이건 약간 소형 주택하고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소형주택은 재건축 사업이고, 재개발 임대주택은 용어에 있는 것처럼 재개발로 건설된 임대주택인데요. 자, 조합이 요청을 합니다. 인수해달라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여러 예산 요건 등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인수가 안 될 경우에는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할 수 있게 지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인수 가격은 건축비는 분양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을 따르게 돼 있고 부속 토지는 감정평가에서 산술 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형 등장하는 주택이 총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에 대한 각각 특징까지 알아봤고요. 물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법을 읽으면서 채워가고 또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런 체계나 흐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긴 시간 동안 공부했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공법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영상을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